자, 실무가 그동안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적산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적산도 2년 정도 시험 치니까 어느 정도 감 잡은 사람들은 올해 적산 답안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내년 답안은 올해 답안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일정 수준으로 궤도가 올라와 버린단 말이죠. 그래 버리면 그동안 실무 때문에 계속 꽈락 나오던 것이 갑자기 구조 때문에 꽈락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든 구조든 나는 구조가 계속 점수 잘 나오니까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저번 주에 시험 친 기출문제 지금 원래 19년도 기출문제 20년도부터 문제가 4문제로 바뀌었잖아요.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문제였어요. 그죠? 50점 한 문제, 25점 두 문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3번 문제, 수석사 문제는 제가 4문제를 만들면서 실책 설계 기출 문제를 한 문제를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1번 문제는 50점 덩어리를 30점 덩어리로 만들면서 요구사항 하나를 뺐어요. 요구사항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근대건축에 마루 설치하는 방법 2가지를 요구했어요. 그것도 제가 포함시켜 설명드릴 거고, 이때 합격생의 평균 구조 점수가 40점대 초중반이었어요. 40대 초중반. 왜냐하면 어회생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합격생의 답안, 또 이 답안은 제가 실제 3문제로 시험 친 합격생의 복귀 답안을 제가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저번 주에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어떻게 답안을 구성했을 때 실제로 어회생의 문제가 포함되거나 또는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을 때 합격권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항상 염두하셔야 되는 건 이 답안은 평소에 학원에서 시험 쳤을 때의 수준에서 70% 내지 80% 수준의 답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복귀된 답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지친 상태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중하위권들은 실제 시험보다 복귀 답안을 좀 더 잘 만들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도면도 조금 더 정돈하고, 근데 오히려 상위권들은 실제 답안보다 복귀 답안이 조금 못한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억 안 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도면도 조금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대충대충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귀된 답안을 볼 때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나간 이 복귀 답안은 실제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 한 7, 80% 정도 수준의 답안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19년도, 그죠? 19년도 대비 시험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선 이렇게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4문제 구성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1번 문제는 건대건축 문제예요. 건대건축 문제에서 요구사항을 대충 보아하니 왕대공 트러스에 대한 내용과 외벽 트러스 접합부에 대한 내용, 트러스 주요 결부제 상세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마루 설치 방법 2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려울 게 없네. 적절하게 쓰면 되겠네. 2번째, 영남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청천각이라는 이 침류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연결하는 통로 건물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영남로에 대해서 영남로의 단면도 숙지하고 있고 횡단면도도 숙지하고 있고 평면도도 숙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본루 좌우 옆에 우측에 침류각, 좌측에 능파각 이렇게 건물이 붙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능파각, 침류각도 공부 안 했는데 그 통로는 공부는 더 안 하겠죠. 복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그걸 문제 낸 거예요. 문제 내니까 다들 이 상태에서 이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 멘붕이 와버린 사람이 있고, 이건 나뿐만 아니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체크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일단 2번째 요구사항은 내가 응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건물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잡아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일단은 제가 실책 문제는 빼고 4번 문제는 용어 문제. 용어 문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은 청정무사, 방초와 두급다지는 알겠는데 살대반자와 세워쌓기 공간벽은 이거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월쌓기 공간병은 우리가 근대 건축에서 말하는 준공병을 말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두 문제는 또 풀 수가 없어. 요구사항 중에. 그러면 전체 세 문제 중에 내가 풀 수 없는 2번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3번 문제에서 요구사항 5개 중에 2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대로. 그럼 이 상황을 고려해주고 염두해두고 난 다음에 1번 문제와 그 나머지 문제들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1번 문제에서 내가 필요한 도면 필요한 내용보다 분량을 더 늘려갈 거고, 그렇죠? 3번 문제 용어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들 외에 추가적으로 그 항목들 3개 항목들은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내용과 도면들을 구성할 거고, 이런 판단을 내리고 접근을 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갈 때 그럼 내가 쓸 수 없는 이 2번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정도 범주 내에서 답안을 기술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참고 삼아 다들 이때 이 내용을 제대로 쓴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화가 다들 많이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더 화가 났던 게 이때도 이런 소리가 돌았어. 채점하는 사람이 수험생 수준이 좀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시험에 대한 기본을 인식 못한 분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 건물만 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만 하더라도 도대체 몇 동입니까? 그렇죠? 수험생들이 외우고 있는 건물의 개수가 몇 동입니까? 근데 거기에 부석되는 그 회랑 건물, 통로 건물 이런 거를 문제 내면 그런 걸 해서 냈을 때 제대로 못했다고 수준 낮다고 그러면 그걸 수준 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준이 더 낮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출제자고 또 그분들은 채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역량 하에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모범 답안이 그 중에 한 사례가 돼요. 오늘 모범 답안이.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들 이 정도 수준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이 채워진 것과 비워진 것은 점수가 차이가 날 겁니다.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도 내용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는 고려할 수가 있는 거죠. 채점자가. 다들 못 썼기 때문에 다들 못 쓴 상황에서 적산이 첫 해 들어온 해예요. 적산이 첫 해 들어온 해. 다들 못 썼어요. 실무자고 뭐고 다들 못 썼어. 근데 조금이라도 풀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들 못 쓰는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만이라도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봤을 때 이 합격생은 40점대 초반 점수를 받아내는데 최소한 1, 2점은 작용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1, 2점은 작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그걸 아예 비워버리거나 완전히 그냥 너무 간략하게 기술해버린 사람들은 30점대 중후반 점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치들이 계속 축적되고 누적돼야 돼요. 시험장에 갈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는 거. 그죠? 시험 칠 때 당황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당황하지 않으면 어쨌든 내가 가진 그 숙지된 범주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발휘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경험치죠. 경험치. 그래서 실제 시험에 준하는 경험치가 많이 축적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험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위권들도 조금만 이렇게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최상태의 컨디션의 답안보다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합격 인원이 적게 뽑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 답안의 컨디션은 최상급으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려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문제를 우선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시험에서 세 문제일 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면 네 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재수강생분들은 여기 네 문제에서 못 쓸 내용은 없으니까 적절하게 답안들을 구성해 들어갔을 거고 그죠. 수석사 대웅전 이게 실적 설계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부사 무량수준 시험 친 것도 비슷하게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 한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면도 외우고 있으면 단면도 쓰면 되고 나머지 가구 구조에 대해서 가구 구조에서 핵심 내용이 뭐예요? 자, 평면 중요하고
건물에서 평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부, 축부, 공포부, 가구부, 지붕가구부, 지붕부, 수장부 중에서 그 건물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내용을 기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기초부, 축부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은 보통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평면에서 기둥 배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야기되면 축부에서는 기둥 형태 외에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게 없단 말이죠. 그죠? 특히 주심부 건물은. 그러면 이제 공포에 대한 주심부 건물은 공포 내용이 중요하죠. 가구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도리 결속제라든가 대량 구조라든가 또는 뭐 납도리 구조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계량, 우미량 이런 내용들은 또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답안들 내용들을 채워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중 전달 방식이란 그건 또 고려시대 맞배집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내용들은 어렵지는 않는데 어쨌든 준비는 잘 돼 있으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용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죠? 용어 개념을 묻거나 결구에 대한 내용을 묻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는 제가 이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일단은 출제하기도 편하고 채점하기도 편합니다. 정말 출제, 채점 둘 다 편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패턴들을. 근데 자꾸 내다 보면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 문제, 뭐 결구 문제도 사실은 낼 만한 것들을 내는 거지 거기서 좀 어려운 거 한두 개 찾아서 기본적인 내용 섞어가면서 이렇게 낼 만을 내는 거지 그걸 다 내고 나면 사실은 한계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갈 수 있지만 또 이 패턴은 이건 또 아주 과거의 패턴에 있다가 근래 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패턴을 어떤 식으로 답안 설지에 대한 감각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배점이 4점, 4점 또는 4문제면 5점, 5점 되겠죠. 그럼 요구사항이 딱 봤을 때 용어 설명 작도. 그럼 1 용어 설명, 2 도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주가 4점 내지 5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 구성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 도면 내용 딱 요구사항에 맞춰서 내용 구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1번 문제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요구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요구사항은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 넘버링 된 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왕대공 트러스의 기본 형식을 인면으로 작도하고 이때 도리 방향 부재는 단면으로 표시.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그죠? 이건 뭡니까? 첫 번째 요구사항은 도면이 요구되고, 그죠? 두 번째는 각 부재의 구조적인 역할. 이거는 왕대공 트러스 각 부재의 구조적인 역할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1번 문제 배점 안에 도면과 각 부재의 구조적인 특징, 요 두 역할, 요 두 가지를 요구했네요. 그럼 각각 5점 정도로 배점 보면 무난할 것 같다. 그죠? 2번 문제. 외벽과 트러스 접합부 상세도 작도하고 설명하시오. 이거는 한 가지 요구사항이다. 그죠? 그 대신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 사항이 공부가 조금만 된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요. 그럼 그 3가지 사항이 돼서 쓰면 되겠네. 내용과 도면 쓰면 되겠네. 자, 트러스 주요 부재 결구 상세도 3개 이상 작도하고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왕대공 트러스, 쌍대공 트러스의 주요 결구 지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강의 자료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쌍대공 트러스 내용 빼버리고 왕대공 트러스만 남기면 자, 인자보하고 평보, 인자보하고 왕대공, 평보하고 왕대공 요 3지점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쌍대공이 들어오면 쌍대공과 인자보의 결국까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 대한 상태도와 간단한 특징 정도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이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딱 판단되는 거고 내용만 숙지가 잘 됐다면 도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 문제는 하나의 요구사항이 더 있었죠. 마루, 그러니까 근대 건축에 마루 설치하는 2가지 방법. 그러니까 보통 장마루, 짠마루, 보마루, 짠마루 요 두 구조 방식이 있어요. 이게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때 제가 근대 건축 설명할 때 다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죠? 자, 이래 놓고 보니까 요구사항이 뭔지가 딱 전제가 안 되네. 요구사항이 뭔지가 딱 일단은 먼저 확인이 됐고, 그죠? 요구사항.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왕대공 트러스의 인면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재의 구조적인 역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외벽과 트러스 접합부 상세도. 세 번째 요구사항은 트러스 주요 부재 결구 상세도. 딱 나왔죠? 그럼 전제를 다시 돌아가서 이걸 쓰는데 뭔가 전제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있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자, 한국 근대 건축, 이거는 뭡니까? 시기적이다. 그죠? 그리고 건축 형식이 근대 건축이라는 거고, 목조 왕대공 트러스 지붕과
목재 마루로 된 자, 왕대공 트러스에 대한 건축 구조 한 가지 나왔고 목재 마루로 된 단층 벽돌 조적조. 그럼 마루로 돼 있다는 거 목재 마루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단층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놔야 돼. 그죠? 근대 건축도 중층이 있고 그죠? 단층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단면도가 들어가야 되면 단층, 중층을 좀 체크를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벽돌 조적조. 그럼 근대 건축의 벽돌 조적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자, 전제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근대 건축 문제니까 특별히 시기적인 건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 왕대공 트러스 마루가 있다. 목재 마루가 있다는 거하고 벽돌 단층 벽돌 조적조다. 이렇게 판단하면 요구사항에서 특별히 요구사항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특별한 거는 없다. 그죠? 특별한 건 없어. 그럼 이제 전제와 요구사항을 분석했을 때 요구사항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다. 그래서 구조는 이 내용들이 다 딱 파악되어 있는 경우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뭘 써야 되는지 어떤 도면을 넣어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근데 이대로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위권들의 답안은 이 1번 문제에서는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유사할 수. 이 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남들이 못 쓰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집어넣었다? 뭐 이런 거 들어갔다고 해서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미비하게 점수는 차이 날 수 있는데 이 1번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만 딱 채우고 나면 특별하게 막 내가 그 대신 그 내용의 완성도와 도면의 완성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에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목차를 뽑을 때 지금 신규 수강생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과제 해놓은 거 하고 시험 치신 거 저번 주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과제 해오실 때는 조금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때 자, 30점 문제는 제가 서론 결론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서론 결론 넣고 그 다음 목차는 가급적이면 지문 그대로 반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 왕대공 트러스의 기본 형식 인면도 및 각 부재의 구조적 역할. 거기 안에 두 가지 요구사항이니까 1. 왕대공 트러스의 기본 형식 인면도 2. 왕대공 트러스 부재의 구조적 역할. 이때 도면 넣을 때 제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도리 방향 부재는 단면으로 표시. 이건 도면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스 인면에서 단면으로 들어올 만한 부재는 도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도리 부재만 단면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인면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명동성당의 단면도를 요구하는데 어디를 단면도를 잘라야 되는지를 이렇게 볼 때 트러스를 예를 들어서 인면이 보이지 않게 그걸 보이지 않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트러스가 하나의 수직 부재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라봐야 트러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트러스를 설명하려면 인면을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트러스 인면 나왔을 때 단면으로 보여주는 부재는 도리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면 딱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인면으로 그냥 도면을 작동하면서 거기에 도리 정도 표현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도면 나왔고. 그 다음에 왕대공 트러스 부재의 구조적 역할을 해서 구성 부재. 자, 기본적으로 트러스의 기본 구성 부재. 인자보, 평보, 왕대공, 쌍대공, 상대공, 종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왕대공 같은 경우는 달대공, 빗대공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내용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 세부 도면이 있으면 세부 도면을 넣어서 답안들을 기술을 하는 거고. 외벽과 트러스 접합부 상세도. 자, 보통 거기에도 처마 쪽에 처마 반자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처마 반자 없이 색깔을 길게 빼낸다거나 또는 평보를 길게 빼낸다거나 이런 세 가지 유형들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어요. 이외에 더 적어도 돼. 근데 이 정도 구성이면 된다는 거죠. 10점 배점에서. 자, 네 번째 트러스 주요 부재 결구 상세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도면은 뭡니까? 결구 상세도죠. 그럼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돼. 도면은 들어가야 되겠죠. 결구 상세도 들어가고 간단한 특징 정도만 설명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왕대공이냐 쌍대공이냐에 따라서 그죠? 트러스에 따라서 쌍대공은 쌍대공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핵심적인 결구 부분이 자, 인자 경사진 인자보고 평보하고 결구.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돼요. 근대건축 설명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왕대공하고 인자보하고 결구, 왕대공하고 평보하고 결구 이 세 가지 지점이 핵심 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도를 집어넣고 간단한 내용 설명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내용 숙지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이건 그냥 그대로 윤곽이 잡혀져요. 공부량이 딱 쓰면.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야 되겠다는 판단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때 1번 문제의 양을 판단할 때 2번, 3번, 4번의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분량들이 조정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19년도처럼 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한 문제는 통째로 제대로 쓸 수 없고 또 영어 문제 중에 5개 중에 2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내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세도도 더 집어넣고 내용들도 좀 더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네 문제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30점 문제 그 요구사항의 10점, 100점에 맞게끔 적절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지나가 주는 겁니다.